지금부터는 가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CBDC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이미 쓰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도 전략 자산 비축의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이 이번에 이제 연설문에서 보시면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3개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린랜드도 보유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거니까 TCJA라고 하는 우리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게 나중에 내수 부양할 때 효과가 엄청 컸거든요. 그때 1기 때도 이 정책 하나로만 사실은 GDP를 최소 0.5에서 1.5 이상 끌어올린다라고 분석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돈이 나가는 문제이거나 돈이 세입이 덜 들어오는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도 딜을 해서 재정을 줄이겠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3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를 약속했다. 공명정대하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현대차와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줬고, 두 번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NG 관련되는 우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의회 연설에서 3개의 키워드가 한국과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너무 멋지긴 멋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I 패권에서의 기술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모든 무역 거래, 스위프트 거래를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ATP 쪽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D램 쪽, HBM용 D램이 결국에는 뭐 퀄 테스트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HBM용 퀄 테스트를 삼성한테 하고 있다, 뭐 안 하고 있다, 뭐 약간 노이즈들은 많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엔 다원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하고 적정한 정도의 그 가공품을, 부품 수급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MRO 기술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MRO와 관련되는 선박의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그리고 LNG와 같은 이제 고부가치 선박 제조 기술에서는 그 당시에 20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업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다 이탈이 됐잖아요.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사람은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잘 생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국가의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연설에서 이 3가지 키워드가 한국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 그런데 관세와 방위비와 관련되는 것,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방위협정과 관련되는, 군사협정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미국과 1기 때, 아베 정권 때, 트럼프 1기 때 6개의 조약과 협정이 이미 맺어져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여를 초반에 명확히 했고, 그래서 상호 연대 관계를 명확히 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결국 트럼프는 모든 패권의 중심은 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기여해주는, 기브앤테크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방위비 쪽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 얘기 뭐냐면 기술적인 기여와 투자를 더 해달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그 딜의 영역이 더 장기화되면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술과 지금 트럼프가 패권이라는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브리티시, 우리 이제 스털링 블록이 무너질 때 산업적인 패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기술과 산업의 패권은요, 뭐 국가의 리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 기술력이 폄하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더가 뭐 부재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런 언론과 뉴스들은 사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원하는 건 기술이지, 사실 정치적 안정성, 물론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기업의 기술과 기업 성장하는 패러다임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겪지만, 대외 수지나 수출의 경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의 패턴을 보면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 숙련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가 들어서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는 한 2, 3년 정도 빅 사이클이 왔다가 2, 3년 정도 재고 사이클 때문에 하향이 오고, 그래서 통상 5년, 6년, 7년 이런 이제 상승과 하강의 사이클 주기가 왔다고 한다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조사한 그 재고 사이클로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 2, 3년에 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 상향과 하향의 사이클이 2년, 3년 안에 지금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TSMC 말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리오더로 오는 구조이거든요. TSMC한테 주문이 오고 TSMC가 또 리오더를 일본과 한국한테 주는데, 이 기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 부분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의 초점을 보고 산업 사이클의 초점을 보시는 게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산업, 안보적인 부분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중요한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협상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시작 시점이 대등이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베 총리,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1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즉시 우리 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해가지고 이 국가들하고 한 7개의 아시아 국가들하고 안보 파트너 협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걸 맺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 취임하기 전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골프를 치는데, 그 파트너십 협정 문서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걸 주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하고 안보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할 것이니까, 이 자신이 가져온, 그러니까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 안보 협정의 파트너십의 리더를 미국이 맡으세요.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도요타, 혼다, 많은 기업 이제 리더들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환율 조작국에 2건 이상 걸릴 만한 건들이 한 4번, 5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 항상 예외 조항으로 다 빠져요. 그만큼 4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무역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FDI라는 기업 직접 투자도 약속을 지켜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실제 LNG를 갖다 개발할 수 있고 시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딜의 영역에서 약간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한테 관세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LNG에 대한 지분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도 공유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딜이 가능해지는 자원의 영역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투자를 일정 부분 할 테니까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상대적으로 후에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베팅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기 때도 약간의 수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우위에 있는 가성비의 우위에 있고 그 품질에서도 약간의 우위가 있는 기계라든지 화학이나 섬유 이런 쪽에서 우리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먼 관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사귈 때도 좀 길게 보고 가자. 그 긴 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산업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판단과 이런 영역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일단은 국가별 길들이기 전략, 그 다음에 국가별로 나래비를 소팅을 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2단계, 3단계 더 지나가면 이제 금융의 완벽한 대출 증가와 함께 우리 소위 하는 금융 드라이브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 M&A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미 일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붕괴를 시켜놨던 도드-프랭크법도 완전 폐지가 될 거예요. 금융적으로 내수부양 정책, 대출과 리스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기회의 타이밍, 시장이 마켓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1, 2년 안에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선점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잡자. 뭐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큰 틀에서 지금 그림은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는 금융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국가별 소팅을 하고 있잖아요.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북미 쪽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쪽은 아군이에요. 결국에 산업적인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이제 중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이야기를 잘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관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특히 중국의 색깔을 지워라라는 거잖아요. 그건 교역이든 아니면 중간 가공이든 멕시코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군 전략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다른 국가들은 과연 관세를 매겼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순서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던 방위비를 재협상하던 이 키워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다만 전략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일본 못지않게 한국도 필요해요. 왜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중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중립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국가의 영역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위 협력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그 산업의 영역에서 굉장히 부강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래비를 세우는 관세 정책들이 매겼다, 유예했다, 매겼다, 무예했다. 지금 굉장히 뒤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다음 정책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건 우려입니다.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기점으로 보면은 미국의 가계소득이 25조 달러예요. 명목 GDP 29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작년 내내 줄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심리적인 요소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돈만 풀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금리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에 제가 내수 금융 부양 정책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방정부에서 자본 비율, 상업은행의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고 충분한 투자와 대출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미 연방정부 법안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 통과되는 즉시 100센트가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기 때문에 100센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세 정책으로 약간의 뒤흔들림과 금융시장의 뒤흔들림이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큰 시장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 큰 그림의 입장에서 우리도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포지셔닝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전략자산 비축을 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시행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방정부도 있고 지역 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은퇴자 관련되는 이제 펀드도 있고 공적 기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재향 군인들의 펀드 연금 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관련되는 이제 공적 기구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페드도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페드의 돈과 그 다음에 우리 연방정부 재무부에 있는 TGA라고 하는 이제 예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이 잘 될 수 있는 통화로서 양쪽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페드의 입장은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연방정부 내에서 일정 비중 정도만 먼저 전략자산 비축으로서 쓰여지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용도는 뭐냐면 우리 항상 이제 형식적인 절차이고 부채에 의해서 한도가 꽉 차고 나면은 미국이 항상 이제 셧다운이 되고 외 승인이 안 되면 결국에 디폴트로 갑니다. 인위적인 디폴트로 표현이 되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한도와 함께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항상 새롭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비축전략 자산으로서 서명을 하고 앞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액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충분히 많은 상태이고 아직도, 그리고 이것이 현금화하기에는 시장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들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사고 너무 많은 것을 팔아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체적인 전략 자산의 가치도 급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결국엔 전략자산 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저는 핵심은 금융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 JP모건 비트코인 ETF 출시한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현금은 굉장히 많아요. 상업은행들이, 미국 상업은행들이 현금 가용 자산 금액만 보더라도 지금 4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 위주로. 그런데 우리 그때 보셨죠? SVB 사태 보셨죠? 현금 가용액이 대부분 채권에 있게 되면은 사실상 유동화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채권으로 충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도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파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 뭘 주어지면 좋을까요? 현금이 아닌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다만 유동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BIS 비율의 큰 악영향,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바젤에서 원하는 그 자본 비율을 갖다 깎아먹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본 비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규정을 연방정부가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어느 정도 위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자산 비축을 인정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은행들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충분히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일부 직접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상업은행들도 돈을 필요로 할 때,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충분히 유동화를 시킬 수 있고, 혹은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민간의 유동성들이 계속 부양되게끔 만드는 큰 전략의 하나다. 그게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대출해라라는 정책들은 굉장히 요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2기 때도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유동화를 금융 정책으로서 상업은행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의 일환으로서 전략 비축 자산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페드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가상화폐 정책에도 비트코인은 조정받는데요. 시장은 갑작스러운 매수가 가격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이제 당선 직후에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었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당선 직전 대비하면은
아직도 거의 2배가량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수단이 되면요, 가격의 변동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정책자들의 입장이 되고, 어느 정도 정책 자산으로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지려면 여기서 지나친 급등보다는 완만한 행보와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녹이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과거의 영상에서 디지털 달러 가지고 녹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CBDC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미 쓰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도 전략 자산 비축의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에 쓰여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패턴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가격이 트렌드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중요한 거는 전략 자산 비축을 하는 용도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요, 이게 결국 민간 쪽, 저는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업은행들의 회계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상업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를 함과 동시에 이 기반으로서 얼마나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되면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ETF를 출시하는데 ETF를 출시되는 보유 에셋의 일부를 갖다가 그 발행하는 주체가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ETF에 대한 가격 결정권도 상업은행 자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플을, XRP를 갖다가 ETF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XRP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ETF에 대한 가격의 결정권을 일정 부분 발행자가, ETF 발행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회계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풀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게 대출과 이런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명분으로 해서 상업은행들의 회계적 기준까지도 풀어주고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가격의 상승과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전에 트럼프 직전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익명성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재무부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패권,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거나 그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달러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고, 이 디지털 달러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행의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페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가 왜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의 현금들이 지금 달러, 우리 전통 화폐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무역 금융 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의 어떤 신용과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증권의 사고 파는 과정은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디지털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전통화폐를 굳이 쓰지 않고도 빨리 결제가 되고 청산이 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인데, 화폐는 물리적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기다려서 만약에 디지털 화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결제를 했는데 돈이 안 갔어요. 그러면 청산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돈이 갈 때까지, 청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더 빠르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 접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무역 결제와 금융 거래에 사용이 되면 당연히 디지털 달러와 전통 달러는 같은 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사용도, 결국엔 사용도가 많을수록 패권력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20년 가까이 지금 해온 상태에서 G7 주요 국가들과 그 베타 테스트 설계, 그러니까 계획적인 설계 시스템에 대한 그 테스트들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트럼프 입장은 명확하죠. 왜 굳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왜냐면 발행자가 페드라는 거는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하나 지갑에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사회자분이. 근데 그거를 1달러 가지고서 만약에 쿠팡이든 아마존은 결제를 하면 띵동 하면서 결제한 것의 내역을 페드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지금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격과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먼저 출발을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XRP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해서 달러를 더 부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변환이 된 거죠. 방식은 똑같지만 수단만 달라진 것 뿐이고, 왜 이게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패권은요 되게 숫자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FX 마켓에서 아직도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사용 빈도는 80% 정도가 거의 다 달러 베이스예요. 달러로 사고팔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추산해 봤을 때 유로화는 어느 정도 되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위안화는 어떠냐? 나머지 정도예요. 아직도 5% 내외이거나 약간 높아질 때는 6%, 7%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용 빈도나 그런 거래 건, 그 다음에 그 사용률, 비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달러가 가장 압도적인데, 이미 인기가 있고 수단으로서 뭐 거래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인기도가 있는,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은 비트코인하고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달러의 사용 빈도나 접근 횟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선거할 때요, 단일화 하잖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여기에 지지율을, 원래 A하고 B가 각각 20%, 20%밖에 안 돼가지고 찢어져 있는데 합치면은 4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통화도 똑같습니다. 그 사용 빈도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10분 충분히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마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패닉이 올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도나 절차들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다. 지금은 전 세계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모든 전세를 갖다가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막 크래시로 만들려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결국에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그 힘을 강화시키는 그 단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금융적 부양을 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갑자기 모든 호황을 맞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일기 때도 처음에 관세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똑같은 혼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의도는 항상 지나고 보면은 동일하고 알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혼란을 겪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자체, 기업 자체가 그런 큰 혼란을 그렇게 겪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